영국 동인도회사,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인도회사라는 이름을 처음에 딱 듣게 되면 인도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뭐 인도에서 만든 회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국은행은 뭐 한국에서 만든 은행인 것처럼. 근데 실제로 영국에서 만든 회사는 영국 동인도회사, 네덜란드에서 만든 회사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영국에서 애초 만든 회사면 뭐 잉글랜드 회사라고 짓든지, 네덜란드 회사면 뭐 튤립 회사라고 짓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 특징을 따서. 근데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왜 하필 다른 나라 이름을 따갖고 와가지고 내 나라 회사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왜 하필 동인도 회사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동인도 회사는 말 그대로 인도가 있으면 인도 이 동쪽에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영어로도 The East India Company잖아요. 동인도 회사는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진출과 교역을 목적으로 만든 회사예요. 근데 이름을 아시아 회사라고 짓지도 않았고,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중국을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중국 회사라고 짓지도 않고 굳이 동인도 회사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 당시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그 인식을 알아야 돼요. 유럽이 목숨 걸고 교역한 것은 뭐 향신료 수출을 얻기 위한 노력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인도로 가서 교역을 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죠. 그 종착지는 항상 인도였어요. 유럽 사람에게 인도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인도라는 나라 하나만 의미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럽 사람에게 인도라는 것은 아시아 전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개념이었어요. 유럽을 벗어난 모든 항해의 기준은 인도. 인도와의 교역이 유럽 항해의 핵심이었으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대서양을 거쳐서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쭉 돌아가면 인도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인도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역과 교역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으니까 바로 동인도 회사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동인도 지역은 인도보다 더 동쪽인 바로 인도차이나 반도, 그리고 말레이시아 지역, 뭐 이런 지역들을 통틀어서 동인도 지역이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의 지구 끝까지 가는 의미가 담긴 의미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인도차이나 지역은 인도보다 조금 작으니까 리틀 인디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인도는 원래부터 있던 인도니까 올드 인디아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인도라는 것은 단순한 나라 이름 그 훨씬 이상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면, 콜럼버스가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콜럼버스가 도착한 곳을 인도라고 생각한 것은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인디안이라고 나중에 불리게 됐잖아요. 원래 동쪽으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도착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루트를 뚫으러 서쪽으로 항해를 해서 인도라고 생각하는 곳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도착한 이 지역을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인도인데 섬이 많으니까 제도라고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서인도 제도라는 이름이 묻게 된 거예요. 그만큼 대항해 시대에 있어서 인도는 절대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라는 명칭은 유럽인 기준에서 인도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아시아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땅끝, 지구 끝까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너도 나도 동인도 회사를 다 만들었어요. 영국도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고 프랑스도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죠. 근데 그 수많은 동인도 회사 중에 초반에 가장 성공적인 나라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였어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602년 3월 20일에 설립됩니다. 민간 회사이긴 했지만 사실상 네덜란드 정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합작에 참여한 회사예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어떤 특전을 누렸냐면 21년 동안 아시아 모든 국가들과 독점적으로 무역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국가를 대신해서 외국과 전쟁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다 전쟁 종전선언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할 수 있느냐? 직접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권한도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쫙 봐요. 독점, 무역, 전쟁, 종전, 화폐. 완전 국가가 가진 기능을 그대로 부여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어차피 아시아는 통제되지 않는 지역이니까 이왕 권한을 확실하게 밀어줘서 너네가 알아서 시장을 개척하고 나라의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이 절반쯤 들어간 민영회사인 거예요. 설립자본은 650만 길더였거든요. 1년 전에 출범한 영국 동인도 회사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면 왜 당시 소국인 네덜란드로 자본과 인력이 이렇게 많이 몰려서 동인도 회사가 성공적일 수 있었을까요? 당시 네덜란드의 정세는 사실 굉장히 불안했어요.
네덜란드의 인구는 딸랑 2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세계 최강국인 스페인과 정면으로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국제적으로 아직 독립국의 지위를 보장받지도 못했고 해외 시장에서 명함도 못 내밀고 있었어요. 당시 아시아 항로를 꽉 잡고 있던 나라는 바로 포르투갈이었어요. 독점적인 항로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통제를 했죠.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점선으로 된 부분 수에즈 운하를 타고 가는 항로인데 그 당시 중세에는 있지 않은 항로예요. 중세에는 삥 아프리카를 돌아서 아프리카 끝인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항로가 유일하게 있었죠. 근데 이 항로는 이미 포르투갈이 꽉 잡고 있잖아요. 네덜란드는 신항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수에즈 운하는 당시 없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돌아서 아시아로 갈 수는 없을까? 이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여러 번 항로를 시도하는데 그 척박한 바다를 뚫을 수 없죠. 지금도 북극해 항로는 온전히 뚫리지 않는 항로이기 때문에 이 당시 기술로는 아마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시도를 하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결국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포르투갈이 꽉 잡고 있는 항로로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포르투갈과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덜란드가 처음에는 이 항해 지식과 기술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갖고 있는 이 노하우를 어떻게 따오느냐, 그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어떻게 해요? 산업 스파이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르투갈 선박에 탑승한 선원을 통해서 돈을 주고 빼돌려서 항해 일지나 지도나 항로나 정보들을 엄청나게 입수합니다. 정보를 하나씩 빼앗아서 노하우를 빼와요. 당시에는 위성이 있어서 위성 지도를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 항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언제 계절별로 출발해서 언제 어디를 지나서 어떤 기후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바람이 얼만큼 부는지 항해 일지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었어요. 내가 범선을 몰고 가. 근데 바람이 불어야 범선이 갔는데 바람이 안 부는 무풍지대에 걸리면 기다리다가 그냥 말라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항해 일지라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일기처럼 그냥 나의 느낌을 쓰는 밀린 방학 숙제하는 그런 느낌의 글쓰기가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최첨단 보안시설이 돼 있는 최고의 연구소에서 발간한 최첨단 기술이 담긴 보고서였던 거예요. 완전 국가 1급 초특급 기밀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범선을 끌고 가는 항해가 얼마나 목숨을 건 극한 직업이었는지는 위에 링크된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면 자세하게 실감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네덜란드는 포르투갈 선원들을 이렇게 달래고 돈을 먹여가면서 엄청난 정보를 빼돌리면서 지식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보를 빼돌리고 노하우를 베낀 네덜란드는 1595년에 4척의 배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240명이 출발을 해요. 그리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30개월 동안 배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87명만이 생존해서 겨우 돌아옵니다. 희생이 엄청났죠? 수익도 날리지 않을 정도 겨우 본전치기 해요. 그런데 이 위대한 항해의 첫 출발이었던 거죠. 첫 항해를 하고 나서 네덜란드의 가능성이 보이니까 투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항해하고 3년 후인 1598년 8척의 2차 선단을 보내요. 그리고 향후 6년간 무려 15회에 거쳐서 66척의 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미한 출발로 했다가 6년도 안 되는 세월에 있어서 엄청나게 팽창을 해버립니다. 노하우를 완벽하게 습득해서 너도 나도 배를 띄우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잠재력이 완전 터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네덜란드 배끼리 경쟁이 과도하게 붙게 되는 거예요. 제살깎기식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지고 네덜란드에서 위기감이 커지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라도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지. 영국이나 포르투갈이나 다른 나라들이 많이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피 터지게 경쟁하면 어떡하냐. 우리끼리라도 단단하게 하나로 뭉쳐서 연합해야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 우리 회사를 하나 차리자.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인 거예요. 사실 1년 전에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이미 설립돼서 영국은 하나로 똘똘 뭉쳤거든요. 근데 통합무역회사를 차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무역회사를 출범시킵니다. 무역회사를 출범한 지 50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해외에 20개가 넘는 지역 거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무역을 순식간에 휘어잡죠. 왜 그럼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초반에 왜 이렇게 크게 성공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식민 지배국이었던 스페인이에요. 이슬람 세력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아바스 제국이나 우마이야 제국 등을 통해서 크게 성장합니다.
이슬람 지역이 중동에서 처음 시작해서 아프리카를 타고 와서 스페인까지 세력을 뻗치거든요. 그래서 수백 년간 스페인 지역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때 이슬람의 발전된 과학기술이라든지 천문기술이 스페인으로 엄청나게 흘러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가 1492년 이사벨 여왕이 스페인에 있던 이슬람 세력을 전부 물리치고 기독교 국가로 원상복구합니다. 그리고 알람브라 법을 공포합니다. 이 알람브라 법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전에 이슬람과 같은 이교도에 의해서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가 지배가 됐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의 신성한 국가를 세웠으니까 이교도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다 추방해버리자. 진짜 목표는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경제 기반, 무역, 금융 기반을 다 뺏어서 우리가 차지하겠다라는 속셈이죠. 그래서 이 알람브라 법으로 인해서 스페인에 있던 그 수많은 유대인과 소위 말하는 이교도들이 다 쫓겨납니다. 금융을 장악하고 있던 유대인 그리고 선박해양 기술자들이 다 스페인 바다 건너로 빠져나가요.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던 네덜란드, 벨기에 지방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죠. 스페인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고급 인력을 잃게 되고 두고두고 기초 경제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반면 네덜란드는 그 고급 인력을 흡수해서 순식간에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죠. 고급 선박, 항해 기술 그리고 항해를 뒷받침해줄 자본력도 같이 얻게 되죠. 네덜란드가 전성기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전 세계 항해하는 선박의 70%를 네덜란드가 책임지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에게 네덜란드가 점령당하기 전까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97년간 매년 18%의 수익을 배당합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사실 처음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대박을 치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걸 보고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동인도 회사를 세웁니다. 그렇지만 영국 동인도 회사를 빼고 나머지 회사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죠. 네덜란드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냐면 심지어 제주도에 표류한 네덜란드인 하멜의 보고서를 접합니다. 이 사람이 14년간 제주도에 머물렀는데 보고서를 나중에 접하고 나서 그래? 꼬레아란 나라가 있어? 야 그럼 우리 이 나라와도 직교역하자. 그래서 천톤급으로 꼬레아호를 만들어요. 그래서 조선과 직교역하려고 배를 보내려는 시도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죠. 일본의 반대가 너무 거셌어요. 일본이 당시 네덜란드와 직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네덜란드와 중간 무역을 하고 조선에다가 엄청난 고리로 네덜란드 상품을 한 100배 정도로 뻥튀기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조선이 네덜란드와 직거래를 하면 자기들이 중간에서 얻는 마진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반대를 합니다. 조선도 당시 개항을 위한 준비가 돼 있진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꼬레아호 직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죠.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번성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도 결국 내리막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언급했듯이 배당 수익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배당을 더 요구하는 많은 주주들의 요구를 견뎌내지 못하고 재원이 많이 고갈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영난 전쟁을 거쳐서 세계의 패권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영국에게 바다의 패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상으로 동인도 회사의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